자, 4번의 용도지구 갈게요. 자, 182페이지. 용도지역 다음 파트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의 내용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한 게 첫 번째 용도지역 끝났고요. 용도지역이 끝났습니다. 자,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용도지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의의를 먼저 보세요. 의의. 얘가 뭐 하냐 이런 얘기인데, 자, 용도지구에 의해 보면, 자, 첫 번째 용도지구란,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자,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고 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결국 밑줄 그으세요. 용도지구의 기능을 뭐 한다? 증진. 거기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간단히 줄일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기능을 뭐 한다? 증진한다. 단점을 보완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역할하는 게 용도지구란 얘기예요. 그리고 맨 끝에 밑줄 하나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용도지구도 소속이 어디예요? 자, 용도지역과 동일하죠. 맨 끝에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밑줄. 자, 그래서 세 군데 체크하면 돼요. 용도지구의 의의는 첫 번째는 용도지구의 기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단점을 보완한다, 이런 뜻이고, 자,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그럼 어차피 여러분들 이 두 개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소속이 동일하잖아요. 무슨 계획을 통해서 지정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구도 지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3번, 2번 내려가면 종류만 하세요. 종류랑 행위 제한 두 개 있는데, 자,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다음에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자,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오른쪽 가보시면 맨 위에 183페이지 가면 맨 위에 박스가 있을 거예요. 표가. 자, 그게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종류가 9개가 있습니다. 9개. 자, 첫 번째 용도지구의 종류가 경관지구가 있어요. 경관지구. 자, 그럼 경관지구라는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그럼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한다. 의의만 보시면 돼요. 경관. 서울특별시 남산에 있으면 남산의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지정하는 용도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일단 종류를 아셔야 돼요. 이름을. 첫 번째 용도지구가 경관지구고,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용도지구가 이름이 보호지구예요. 보호지구. 자, 그러면 여기는 다른 데 손대지 말고 그냥 문화재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오른쪽에 문화재가 보일 겁니다. 자, 문화재나 중요시설물 등. 그럼 문화재는 개발해야 돼요? 보호해야 돼? 보호해야 돼. 그래서 지정하는 용도지구다. 간단하게 개념 잡아놓으시면 돼. 이름을 알아야 되니까 일단. 자, 그리고 내려가서, 자, 복합용도지구 보이시죠? 거기는 별표 하세요. 복합용도지구. 자, 그러면 지금 보호지구 밑에 이름을 먼저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이름만 하세요. 이름만. 그러니까 이름이 복합 뭐예요? 용도지구예요. 이게 작년에 신설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만들어져서 작년부터 하다가 작년에 우리가 29회 때 한번 나온 거지. 그럼 이거는 복합이라는 용어가 키워드거든. 자, 용도지구는 맞는데 복합적인 기능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자,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이, 자, 우리가 용도지역이 우리가 배웠으면 도시지역이 몇 개 있었죠, 우리가? 4개. 주상공동이 있었죠. 그럼 여기가 만약에 주거지역이에요. 그럼 주거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있으면,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이 있으면 여기는 주로 어떤 건물만 지어야 돼요? 주택만 지어야지, 주로. 상가나 공장 같은 건 못 들어오지. 근데 복합이라는 용어는 플러스 알파에서 더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상업 기능도 들어올 수 있고 업무 기능도 들어올 수 있게끔 허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있는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돼요? 강화해야 돼? 더 많이 짓게 하려면 완화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지금 완화하는 용도지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명시를 해요. 거기 지금 잘 보시면 완화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지금 복합. 자, 우리가 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복합용도지구. 자,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 개발 수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복합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뭐한다? 완화. 동그라미.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 용도지구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복합 용도지구라 그래. 이름 알아야 돼, 이름. 상대방을 알아야 일단 내용이 들어가니까. 자, 그리고 내려가서 개발지능지구. 자, 밑에 내려가면 개발지능지구 있어요. 자, 개발지능지구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여기도 개발을 시키겠다는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내용 뭐 읽으면 의미 별로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이 현재. 그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어때요? 여기는 건폐율 20,
용적률 20, 그리고 지을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어, 법률에. 농어가 주택하고 초등학교밖에 못 지어. 근데 설악산 국립공원 가보면 펜션 단지가 있나요, 없나요? 펜션 단지가 들어왔거든, 지금. 근데 용도지역으로 봤을 때 못 짓는 건물이 들어온 거야, 지금. 그럼 이거는 용도지역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하더라도 관광 기능이 있죠. 그걸 중심으로 개발 좀 시키겠다 라고 요걸 지정한 거예요. 여기다 개발지능지구를 지정하고 나서 규제를 풀어주는 거야. 그럼 여기도 규제를 완화하는 용도지구라고 보시면 돼. 현재 용도지구의 규제를 풀어주는 거야. 풀어주면 자, 여기다 펜션단지 지을 수 있나 없나? 있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개발이라는 용어를 썼으니 현재 용도지구에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강화하는 거라고 보셔야 돼, 완화하는 거라고 보셔야 돼. 완화하는 거니까 별표해야지. 완화하는 것만 별표하는 거 지금. 집중적 개발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주거기능부터 해서 관광위원회 기능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개발에 동그라미 치면 되죠. 개발을 하려면 규제를 강화해야 돼요, 완화해야 돼요? 완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별표하는 거야. 완화하는 것만 찾아드리는 거지 지금. 자, 그래 내려가서 고도지구 갑니다. 자, 고도지구는 자, 여러분 대답 금방 하시던데 고도지구는 뭘 제한하는 거죠? 아, 최고한도 높이를 규제하는 게 고도지구다 하고 내려가시면 돼. 그래 내려가서 자, 밑에 가면 고도지구 밑에 뭐가 있어요? 그건 별표하세요. 취락지구. 자, 취락지구는 녹지지역부터 해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한다고 써 있어. 그러면 아직 용도구역은 안 배웠으니까 녹관농자, 녹지지역부터 해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지역의 용도지역 자체가 개발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입니까? 보전지역입니까? 보전지역이지. 그럼 예를 들면 농림이 있어. 여기 농림. 자, 농림지역이면 건폐율이 몇 프로죠, 여러분들? 아, 보전이니까 20입니다. 그럼 이분이 갖고 있는 100평 중에서, 대지면적 100평 중에서 20%까지만 건축면적이 허용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20평만 건물 지어라, 그럼 건물 못 지어요. 100평 중에 20평만 지어라, 그럼 건물 못 지어. 근데 시골 마을 지역 가보면 건축물 농어가 주택을 짓고 사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건물 짓는 거 보면 주택 짓는 거 보면 규모가 커요, 좀 작아요? 커요, 그죠? 그럼 20%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용도지역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를 요걸로 지정해, 요걸로. 뭐로?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60을 줘, 건폐율을. 그 60을 주면 여기에 취락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금 같은 농어가 주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를 뭘로? 용도지구가 지정됐다는 얘기잖아요. 뭘 지정했어요? 취락지구. 그럼 시골 조그만 마을이 있죠? 거기는 100% 취락지구라고 보셔야 돼. 그러면 여기는 20이 아니라 얼마가 적용되냐면 60이 적용돼, 건폐율이. 특례가 적용돼서. 그러면 취락지구 또한 현재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는 거예요, 완화하는 거예요? 완화하는 거니까 별표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별표한 것만 3개만 완화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말고 뭐 하는 거다 역할을 좀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나머지 밑에 있는 방화지구, 이건 화재 위험 예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비만 오면 침수된대.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자, 화재 위험을 예방하면 이 방이라는 게 예방한다는 뜻이잖아요. 화재 위험을 예방합니다라고 지정하는 용도지구 이름이 방화지구고, 자연재해를 예방한다 해서 방제지구라 그래. 이런 용도지구 이름을 지금 배우는 거야, 하나씩.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있냐면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있어요. 다시 마지막으로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있습니다. 제한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9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자, 요거를 일단 종류를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종류를 좀 힘들겠지만 해야 됩니다. 앞자 따서 외워요, 앞자 따서. 그래서 경보, 복개 숨 한번 쉬고, 고취 숨 한번 쉬고, 방방특 이렇게 외우면 돼. 그래서 오늘 숙제 종류를 알아야지. 일단 종류를 알아야 세분이 들어가고 행위제한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종류도 모르는 사람이 뭐 세분 들어가고 행위제한 들어가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순서가 있잖아, 우리가. 그럼 이것만 하라는 얘기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대답 나올 정도로. 예, 9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 앞자를 일단 따세요. 경보, 복개 숨 한번 쉬어, 고취, 방방특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계속 요것만 해. 요것만. 다른 말 나머지 할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하시라는 거야. 뭐 행위제한이 들어가려면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나야 세운이 들어가고 행위제한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용도지구는 일단 개념이 용도지구를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데 종류가 몇 개 있다? 9개 있다. 경보, 복계, 고치, 방방, 특인데 그 중에서 현재 있는 용도지구의 제한을 완화하는 거 있죠? 그게 몇 개 있어요? 3개 있다. 첫 번째는 복합용도지구, 두 번째는 개발지능지구, 세 번째는 취락지구. 나머지는 전부 다 강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강화하는 걸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화하는 거 몇 개 빼고 3개, 이거 3개죠 이거. 하나, 둘, 3개 빼고는 다 강화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아까 용도지구 배울 때 용도지구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도 있지만 용도지역의 제한을 뭐 하는 경우도 있다? 완화할 수도 있다. 완화하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9개 중에서 총 9개 중에서 몇 개는 3개만 완화하는 거고 나머지는 싹 다 묶어서 강화하는 거지. 그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 3개는 요거 3개. 완화하는 거 3개. 하나는 복합용도지구. 자, 그럼 두 번째는 개발지능지구. 세 번째는 취락지구. 얘네가 많이 나와 시험에. 그래서 얘네가 많이 나온다고 시험에. 그러니까 얘네를 중심으로 일단 공부를 할 건데 일단 뭐 종류를 알아야 내용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세분 있죠. 그런 걸 하지 마시라는 거야. 세분. 이런 거 하지 말고 내려가서 행위 제한 간단히 원칙만 잡아드릴게. 자 보세요. 지금 뭐가 지원됐죠 지금?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공인중개사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인맥을 쌓고 싶다면 에듀윌에서 시작하세요. 우리 지금 뭐 해요? 막 공부 열심히 하는데 뭐 하는지 모르면 허무한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용도지구. 그럼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지역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뭘 지정했어요? 용도지구를 지정하는데 이 용도지구의 역할은 현재 있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는 것도 있고 뭐 하는 것도 있습니까? 완화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기능 증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가 9개 있습니다. 그 중에 완화하는 게 3개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럼 지정을 했어요, 용도지구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게 제일 빨라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남산, 서울특별시 남산이 있지. 그럼 남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지정할까? 경관지구. 자 저기 설악산 국립공원 속초에 자 거기도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똑같이 용도지구를 경관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둘 다 이름이 용도지구가 뭐예요? 남산도 경관지구 지정된 거고 설악산 국립공원도 경관지구로 지정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자 용도지구 지정된 거 맞죠? 그럼 규제를 할 때 자 남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내용하고 설악산 국립공원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내용이랑 동일해야 될까 달라야 될까? 달라야 되지. 똑같이 어떻게 규제해? 지역이 다르니까.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있는 이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하면 돼. 규제를. 조례로 하면 돼. 서울특별시 조례로 하면 된다. 또 여기는 속초시 조례로 하면 되는 거야. 동일하게 못해. 지역의 특성이 다르니까. 남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내용하고 설악산 국립공원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내용이 어떻게 동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제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역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규제를 따로따로 하세요라고 하면 이 조례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조례는 지자체가 만드는 법규라고 보시면 돼. 서울특별시도 조례가 있고 속초시도 조례가 있어. 관할구의 6군데마다 다 조례가 있는 거지. 관할구의 6군데잖아 지금. 특별시 조례, 광역시 조례, 자치시 조례, 자치도 조례, 시군 조례를 정하는 거야 다. 그러면 이 조례는 지자체마다 동일해요? 내용이 동일해요? 달라요? 내용 절대 못 물어봐. 그래서 내용은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뭘로 합니까?까지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뭘로 한다? 여기까지만 조례로 한다. 물론 특별한 점이 있는 경우 빼고는 다 조례로 해요. 예를 들면 경관지구 물어보면 규제를 뭘로 합니까? 행위 제한을 뭘로 합니까? 건축 제한을 뭘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 조례로 한다. 특별시면 특별시 조례, 광역시면 광역시 조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용도지구가 다 조례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상 들어가면 안 돼. 지금 왜 특별한 조항까지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종류를 모르는 사람이 특별한 조항 들어가서 공부하면 의미가 없어져.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일단 대부분의 용도지구는 특별한 점이 없으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점이 없으면 뭘로 한다?
조례로 한다. 그 정도까지만 개념 잡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칙의 원칙, 행위자는 원칙이라고 써 있고 183페이지 보시면 자,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제한, 이를 건축 제한이라고 합니다. 자,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여러분, 이 법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법률과 국계법이죠. 국계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 빼고는 내려가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 뭘로 정한다? 조례의 동그라미. 조례. 그러면 특별한 조항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칙이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행위제한. 행위제한을 뭘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 지문이. 뭘로 한다? 조례. 그리고 이 조례를 정리한 다음에 특별한 조항을 나중에 붙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는요, 지역적인 특성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법을 만들어서 규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지자체 법규인 뭘로 규제하면 된다? 조례로 하면 된다. 해서 특별한 점이 없으면 조례로 한다까지만 마무리하면 용도지구 끝 하시고, 밑에 있는 뭐 구체적 행위 제한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용도지구를 마무리하시면 돼. 자, 넘기세요. 다음 차 넘기시면 자, 5번에 가면 184페이지. 자, 184페이지 가시면 자, 우리가 배우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1번이 끝난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이 여러분들. 자, 그럼 뭐하고 뭐가 끝나면 용도지역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맞죠? 용도지역 공부했잖아요. 같이 했잖아, 같이. 나 혼자 한 거 아니고. 자, 그럼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뭘 지정했죠? 용도지역 끝난 거예요, 지금. 종류만 보시면 돼요, 종류. 경보, 복계, 고치, 방방, 특. 다음 주까지 숙제. 외우시라는 겁니다. 종류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용도지역 끝났으면 두 번째 가서 이제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5번에.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예,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역. 용도구역. 자, 그럼 용도구역은 역할이 뭐하고 뭐를 도와주는 거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는 게 있고 완화하는 게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럼 결국은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게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는 일단 종류가 많진 않아. 아까 용도지구는 9개 있었죠. 경보, 복계, 고치, 방방, 특 9개 있었잖아. 얘는 5개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이름 하셔야 돼, 이름. 다음 주까지 종류 다 하셔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 있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있고, 마지막 입지규제 최소구역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개도, 시수, 입 그래. 우리가 자, 이렇게 5개를 정리할 수 있는데, 그 개발제한구역이 1번에 나와 있어요. 1번 제목 밑줄. 첫 번째 용도구역이 1번에 있습니다. 184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보이실 겁니다. 일단 큰 틀을 잡으세요. 종류 5개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개발제한구역이다. 자, 2번 내려가서 밑줄. 큰 틀만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도시제한공원구역이 있습니다. 이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3번에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죠. 밑줄 그어놓으시고, 자, 오른쪽에 가시면 4번에 뭐 있죠? 수산자원보호구역 있잖아요. 아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에요. 이름부터 하셔야 돼.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럼 종류가 지금 우리가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용도구역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 용도구역은 종류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다.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타겟이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부할 때. 이 용도구역은 첫 번째 본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지정권자를 물어봐. 지정권자는 결정권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지정하느냐부터 외워놔야 돼, 정리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결정권자 할 때 이미 대부분은 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결정권자 할 때 국장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죠, 우리.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맨 앞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국장이 결정한다고 배웠죠. 그거 아까 우리가 결정권자에서 끌고 와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시가와 조정구역도 국가계획과 연계지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계획과 연계지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는 결정권자가 누가 됐냐면 결정권자가 결국 지정권자가 되니까 국장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니까 국장이 결정 못한다 그랬잖아요.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서 줄여서 두 글자로 쓰기로 했잖아. 우리가 해장으로 했지. 해양수산부 장관을 줄여서 해장이라고 한다, 부르자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걸 먼저 외워. 세 개를 먼저, 세 개. 자, 그럼 먼저 개발제한구역 지정 한번 가볼까요? 거기 보면 맨 앞에 지정권자가 나옵니다. 자, 누가 나오는 게 맞을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보이나요? 지금 밑줄 그어야지. 맞다. 그럼 여기 시도의사 바꾸면, 시도의사 나오면 무조건 X야. 개발제한구역은 국장만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은 다른 말로 그린벨트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목적이, 개발장을 지정하는 목적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한 4개, 5개 정도 되는데 첫 번째 가장 본질은 이거예요. 여기가 도시적입니다. 자, 도시적이면, 용도지역이 도시적이면 이 지역 개발할 수 있나 없나? 개발 가능한 용도지역 맞지? 그럼 이 개발 지역인 도시지역이, 자, 어느 정도 개발이 다 끝나게 되면 이 지역은 개발할 땅이 없어져. 그럼 사람들이 이 도시역 주변을 개발한다는 얘기지. 주변을 자기 개인적으로 가서 개발을 하게 되면 무질서하게 확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주변에다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지정은 용도구역 이름이 개발제한구역이에요. 이걸 그린벨트라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을 묶어버리면, 자 보세요.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여기는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못하는 지역. 말 그대로 개발 제한구역이잖아요. 개발을 못하는 지역이지. 그럼 여기는 개발을 못하니까 나무 같은 걸 이렇게 심어놔서 자연환경 보호가 돼, 안 돼? 되죠.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할 수 있죠. 그 목적이에요, 원래.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라는 용어가 나올 거야. 거기 단어에 맨 첫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막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원래 목적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국에서 도입됐는데 도입 목적이 영국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쓴 거야. 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똑같은 건데 도입을 하면서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걸 내는 거예요, 시험에. 자, 그게 뭐냐면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바로 밑에 줄에, 세 번째 줄에. 자,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이라는 단어 보이나요, 지금? 거기다 동그라미.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대. 그럼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이 있다, 군기지가 있다. 그럼 그 주변 지역 개발하면 돼, 안 돼? 보안 목적으로 규제하는 거야. 그때 지원한 용도구역 이름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의 논점은 보안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식을 만들어서, 자, 보안이란 글자가 보입니다. 보안이란 글자가 떠다니면 안 돼요. 자, 보안이란 글자가 딱 나오면 용도구역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구역으로 지정하죠? 개발제한.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은 소속이 어디예요? 자, 일단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무슨 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라고 맨 끝에 써 있잖아, 지금. 그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 지금요. 뭐냐면 용도지역, 여기 있죠? 용도지구 배우고 왔잖아요, 우리가. 얘네들은 전부 다 용도구역도 마찬가지. 전부 다 맨 끝에 요, 자,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행위지 하나 놔두시고, 뭐 그 정도. 지정권자 국장, 목적은 보안, 그리고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그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돼. 자, 내려가서 두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나옵니다.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름이 좀 어렵지? 그럼 이게 지금 이름이 두 번째 용도구역인데,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면, 자 보세요. 이름 도시 지역 내, 이런 뜻이야. 도시역 내에다가 자연공원을 지정한다는 거야. 자연공원 구역을 지정한다. 그럼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 공법에서 앞으로 자연공원이라고 나오면 산을 말해. 산. 설악산 국립공원 다 자연공원입니다, 이런 데가. 그럼 지금 이 산이 도시역 안쪽에 있는 산이에요. 자, 이름이 앞에 도시라는 단어가 이 도시역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자,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지금 도시역입니다. 그럼 이 도시역 안에 산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 많죠. 근데 이 산이 500년 된, 자, 아름드리 나무가 막 자라고 있대. 그럼 개인한테 맡기면 훼손한단 말이야.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야. 그럼 이게 도시적 안에 있는 산, 식생에 향한 산지라 그래. 산지. 여기서 이 산지라 그랬는데 산지라는 얘기는 산을 의미하는 거야. 산. 그럼 도시적이고 그 안에 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호할 필요가 높아. 식생에 향한 산지니까 500년의 나무가 막 자라고 있어. 그럼 여기를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 보존해야 되지. 그 보존을 하면 개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용도지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요걸 묶어버리는 거야. 이름이 바로 도시 자연공원구역입니다. 그럼 이렇게 도시적 안쪽에 있는 산들, 자연공원에다가 지정하는 지역은 국토교통부장이 돌아다니면서 지정 못해요. 왜? 너무 많거든. 몇 천 개, 몇만 개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지정권자가 누가 되냐면 시도지사가 돼요. 또 하나 누가 됩니까? 그러면 대도시시장이 됩니다. 그거 밑줄 그세요. 이거 지정권자. 자, 요거는 지정권자 외워놔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 많은 산들을 국장이 지정 못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됩니다. 나중에 정 공부하다가 어려우면 도시자를 거꾸로 읽으세요. 그냥 정 안 이어지면 도시를 거꾸로 읽으면 뭐가 나와요? 시도 갖다 붙여. 시도지사. 거기다 대도시장만 붙이면 되지 뭐. 그러면 여기서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뭐라고 써있는지 볼게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다 밑줄 도시 지역 안에 식생향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까지 밑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과 이로 결정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 논점이 다 잡혔잖아요. 일단 어느 지역 안에 도시역 안에다가 지정하고 도시역 안에 식생향한 양호한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 산지, 산들 개발 못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개인한테 맡기면 개발하니까. 그러니까 용도로 묶어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행위를 세게 하는 거야. 여기는 어떤 행위 못한다라고 규제해버리는 거지. 그러므로써 이 도시자연보호구역을 보호할 수 있죠. 그 목적으로 정하는 용도구역이라고 보시면 돼. 그때 정하는 용도구역 이름이 요거예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이름 자꾸 외워야 되고. 이건 개발제한구역. 요거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전부 다 용도구역의 종류죠. 자, 그리고 행위제한 놔두시고 자, 맨 끝에 보면은 도시군구역으로 결정할 수 있다도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럼 여러분들 용도구역은 5개 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연보호구역, 입주기재체소에 전부 다 5개 전부 다 동일한 단어가 들어가죠. 소속이 동일하니까 무슨 계획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과역으로 결정합니다. 그건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속만 가서 우리가 딱 확인하고 맞다 하시면 돼. 자, 그리고 세 번째 용도구역 내려가세요. 자, 이름 자꾸 읽으세요. 자, 여기 뭐예요?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그럼 시가화가 된 걸 조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여기는 지정권자를 잘 보셔야 돼. 지정권자. 자, 맨 앞에 누가 나오면 시도지사라고 나와 있어. 밑줄. 자, 시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돼요. 자, 아무런 단서정이 없다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을 받아 자, 도시역과 주변 지역의 밑줄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 도모까지 밑줄. 그럼 여기는 자, 이게 지금 오늘 도시역으로 바뀌었대. 자, 도시역 내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도시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도시지역이 용도지역 맞죠? 그럼 여기는 개발지역이에요, 보전지역이에요? 개발이니까 오늘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용도지역이. 그럼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전체를 보고 개발해요? 자기 토지만 보고 개발해? 응? 자기 토지만 보고 개발해? 전체를 보고 개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자, 개인 땅에다 개인 그 토지에다가 수익성이 가장 높은 건물을 다 짓게 돼. 그러면 개인한테 이 개발을 맡겨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무질서한 시가가 된다는 거야. 그걸 막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중에 행정청이 들어와서 계획적으로 개발하겠다. 그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역인데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지금 이름이 뭐죠? 시가화가 되는 거를 뭐 한다? 조정한다라는 얘기를 유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개인의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얘기, 유보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이 기간이 지나면 행정청이 들어와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테니까 개인들은 개발하지 마세라고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을 유보할 수 있는 용도구역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조정한다는 얘기는 유보한다는 얘기지. 뒤로 미룬다. 그래서 이름이 시가와 뭐가 되냐면 조정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뜻은 일단 도시와 무질서하게 시가가 되는 걸 막겠다는 얘기거든. 그러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유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유보하는 기간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몇 년에서 몇 년 동안만 개발을 못하게 막겠다. 그 기간이 나와. 법에 명시가 돼 있어. 자, 그럼 그 기간이 조정하는 유보기, 이걸 조정을 우리가 다른 말로 유보 기간이라고 불러요. 그 유보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 유보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음 날부터는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지. 그 누가 와서 개발한다고? 행정청이 와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테니까 걔네들은 개발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여기는 개발이 현재는 안 되지만 요 기간이 끝나면 무슨 기간이 끝나면? 유보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행정청이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수립하는 계획대로 수립하세요, 개발하세요 라고 정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 체계적 개발이 이루어지잖아. 그 목적으로 정하는 용도계의 이름이에요. 그 용도계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 자꾸 읽어야 돼.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이건 누가 지정해? 그러면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일단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거기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려가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를 뭐 한다고 여러분들? 유보 동그라미.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가역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다만 끝까지 가셔야 돼. 국가계획 밑줄. 자, 국가계획과 연계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누가 지정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형광색 밑주고 놓으시면 돼. 국가계획 밑주고 놓고. 자, 그래서 국가계획과 연계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직접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가역으로 결정할 수 있다. 거기서 뒷부분에 키워드가 있어요. 자, 본 시험에서 물어보는 경우는 주로 국가계획을 놓고 물어봐. 지문에다가. 그럼 국가계획과 연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 누가 지정하냐? 이걸 많이 물어본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앞에서 결정권자 공부할 때 이미 했어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해서 자, 국가계획이 안 나오면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두 가지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국가계획과 연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지문이 뜨죠. 그럴 땐 시도지사 나오면 X지. 자, 그럴 땐 누가 지정한다? 국자. 그걸 정리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가셔가지고 여기는 키워드가 뭐냐면 여러분들 시가를 유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가시면 185페이지 가면 맨 위에 시가와 유보 기간이 나옵니다. 보류한다는 얘기죠. 그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시가와 유보 기간 이렇게 불러요. 그럼 그 기간의 숫자가 보일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인구의 동태 등을 고려해서 거기다 밑줄 몇 년에서 몇 년?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군관리로 시가와 유보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결국 이건 팩트입니다. 자, 5년 이상 몇 년? 20년 이내입니다. 요건 외우셔야 됩니다. 요 기간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시가와 유보 기간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연습이 좀 되시면 네 글자만 하시면 돼. 무슨 기간? 유보 기간. 몇 년에서 몇 년? 네, 5년에서 20년 사이에서 정하는 거예요. 20년. 요 사이에서. 자, 요 기간을 유보 기간 이렇게 부르시면 돼.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 지역을 시가와 조정구로 지정하면서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10년 동안 유보하겠다. 요 기간 정할 수 있나 없나? 있죠. 몇 년에서 몇 년 사이에서만 정하면 돼요. 5년에서 20년 사이에서 정할 수 있지. 근데 30년은 못 정하죠. 상한선 걸렸잖아 지금. 3년 못 정하지. 몇 년 이상은 돼야 돼. 5년 이상은 돼야 되니까. 요 사이에서만 정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10년을 만약에 정했다. 요 기간이 뭐가 되냐면 유보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년이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야. 그럼 유보 기간이 끝났단 말이야. 끝나면 오늘이 10년이 되는 날이야. 그러면 다음 날. 공식 하나 만드세요. 다음 날 여기는 효력을 잃는다. 해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다음 날이 나오고 효력을 잃는다가 나오면 실효거든요, 이게. 공식 만드세요. 자, 실효가 나왔을 때 무조건 뭐가 따라 나와야 돼? 다음 날이 있어야 맞는 지문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예요, 2번에. 거기 있어요. 자,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언제?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라고 써 있다고. 그 효력을 잃는다가 두 글자로 뭐예요? 실효입니다. 보겠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동그라미 2번. 185페이지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의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나는 날에 언제? 다음 날. 형광색 밑줄. 자,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의 밑줄. 자, 이 효력을 잃는다를 두 글자로 실효라고 합니다. 효력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본시험 가면은 다음 날을 빼고 내.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시가 유보기간이 끝나는 날에 효력을 잃는다 라고 나오면 무조건 X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을 만드시라니까 오늘. 자, 실효가 나오면 반드시 세 글자 뭐 있어야 돼요? 다음 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나중에 이거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여러분 써먹기 되게 쉬워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효입니다. 실효. 효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가 해제가 된다는 얘기지. 언제 해제되냐? 해제하고 실효는 똑같은 말이니까 유보기간이 끝났죠. 오늘이 아니라 내일. 따라서 유보기간이 끝난 날이 언제?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그 효력을 잃는다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실효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요거 남았어요. 요거 두 개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러니까 여러분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일단 바다를 생각하세요. 바다. 그래서 해장이 나오는 거예요. 해양수산부 장관의 밑줄. 요거 여러분 제일 좋아하세요. 나중에 바다 쪽. 바다 쪽은 해장이 결정한다. 지정한다. 해장이라고 부를게요. 해양수산부 장관 두 글자로 해장. 자, 뭐라고 써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직접 또는 관계행정인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의 밑줄. 여러분 공유수면 오늘 했나요 우리? 네. 공유수면은 바다잖아요 지금. 바다를 자,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누가 지정하느냐? 바다를 관할하고 있는 장관이 지정하겠죠. 따라서 해장이 지정하는 게 맞습니다. 자, 수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거기다 밑줄. 그 인접한 토지 공유수면만 미시고 놓으시면 돼. 공유수면은 바다니까 해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맨 끝에 보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연 또는 변경을 여기도 이런 수산자원 보호구역도 어때요? 용도구역 중에 하나죠. 그러면 소속이 동일하게 나와야 되죠.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가 맞는 겁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똑같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무슨 계획이 나와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왜? 소속이 동일하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거 나오면 다 X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얘네 세 개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소속이 동일한 거야 지금.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서 지정이 된다. 그런 표현이 맞는 겁니다. 소속을 얘기하는 거니까. 내려가서 마지막에 있는 용도구역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요거예요. 요거 이름 잡고 읽어야 돼.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름이 입지규제. 그러면 입지라는 얘기는 건물을 짓게 되면 규제를 최소한의 규제만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규제를 최소한만 하는 구역이니까 원래 용도구역이 여러분 보세요. 용도구역의 역할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뭐 하는 것도 있고 강화하는 것도 있고 완화하는 것도 있죠. 그럼 지금 앞에 배운 거 4개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요 4개 있죠. 얘는 전부 다 강화하는 거예요. 규제를 더 강화하는 용도구역입니다. 근데 지금 배우는 요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규제를 최소한의 규제만 한다는 얘기잖아. 완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용도구역이 5개 있는데 그 중에 4개는 강화하는 거고 하나는 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자, 이름을 보면 요거 보세요. 이름 보면 알 수 있어 우리가. 입지, 건물을 짓게 되면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이게 입지잖아. 규제를 어떻게 한다? 최소한의 규제만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름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자, 그럼 거기는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이런데. 자, 우리가 외곽은 아니고 센터 중에 센터, 도심지, 생활권 중심지요. 자, 여기 역사가 있대. 역사. 용산역, 서울역. 여기는 지금 센터 중에 센터 맞죠? 여기는 보세요. 자, 용산역이 있다.
자, 미군 기지가 이전한 용산역이 있다. 그럼 거기 빈 공간 남겠지. 거기를 주거 기능도 들어오고, 자, 그다음에 상업 기능 들어오고, 업무 기능도 들어오고, 다른 관광 기능도 들어오고, 복합센터로 만드는 거야. 이 지역을. 자, 그러려면 보세요. 여기 용도직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가? 용도직이 지원됐겠지. 그러면 용도직은 원래 배타적이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주거직이나 상업적이면 주택 아니면 상가 말고는 못 지어 거의 다. 근데 복합적으로 여기를 개발시키려면 주택도 짓고 상가도 짓고 업무시설도 들어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 규제를 강화해야 돼요, 완화해야 돼요? 완화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용도지구 중에서 복합 용도지구 있나 없나?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복합적인 토지임을 증진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1번 보세요. 자, 도시군관리의 결정권자에 대한 밑줄. 자, 결정권자가 지정권자입니다. 자, 도시군관리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한다. 복합의 동그라미. 여러분들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나오면 여기는 주거기능 플러스 상업기능 플러스 업무기능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규제를 풀어줘요. 완화해야 돼요? 강화해야 돼? 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건물을 지어라. 복합센터 만드는 거지 쉽게 말하면. 자, 그리고 내려가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에 되는 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로 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다 밑주고 돼. 그럼 여기는 복합 기능의 중심의 도시, 지역이 되도록 개발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완화하는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복합이 제일 중요한 단어야. 그럼 여기는 복합 기능이 들어오려면 다른 기능 플러스 다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외곽이에요, 중심이에요? 그래서 대상지역을 가만히 보시면 박스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어. 5군데 지역이. 거기에 기역번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뭔가 터진 것 같은데? 생활권 중심 지역이라고 써 있지? 중심 동그라미. 생활권 중심 지역. 자, 그러면 일단 생활권 중심이니까 센터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를 복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거 기능 플러스 상업 기능 플러스 업무 기능 공통적으로 5개를 써는 건데 그렇게 편하게 보시고, 두 번째 철도 역사 있습니다. 터미널 있습니다. 항만. 외우지 마세요. 하나씩 외우지 말고 거기 보면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뭐 할 필요가 있다? 정비한다는 얘기지. 철도 역사 주변을 개발하는 거야. 용산역 주변을. 그런 식으로. 근데 그 개발을 할 때 복합센터 개발하겠다는 얘기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만 싹 짓고 끝낸 거야. 그렇게 안 하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자, 우리가 복합 기능 들어오게 업무 기능, 관광 기능 다 함께 개발시키겠다. 그럼 이게 복합 기능이 개발되니까 자, 여기는 멀리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쇼핑도 바로 옆에서 하고, 그러니까 주거 지역과 가깝잖아. 직장도 바로 옆에 가서 직장 생활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교통이 좋은 지역에다 주로 지정을 해야 돼요. 외곽 지역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디귿에 별표 하시면 돼. 디귿. 자, 결국은 여기서 대표성 있는 걸 하나를 외워야 됩니다. 자, 뭐라고 쓰는지 볼게요.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나와 있나요 지금? 몇 킬로? 1km의 동그라미.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야. 그러면 노선이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한다. 버스 노선도 들어가고 철도도 들어가고 지하철도 들어갑니다. 용산역, 서울역 이런 데죠. 영등포 이런 데. 그런 지역은 센터 중에 센터 맞죠?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지. 그런 지역 중심으로 많이 개발을 해. 역사 주변 지역으로. 자, 역세권 개발이라고 주로 하죠. 그 다음에 항구 뭐 이런데 항만 있는 데도 많이 개발합니다. 복합적으로. 자, 그럼 여기서 몇 킬로예요? 몇 킬로? 1km 이내면 멀리 가지 않죠. 센터 중에서 그 센터 중에 센터 멀리 가지 말고 요 주변 지역, 역사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거야. 그럼 이 지역은 주거 기능 들어오면서 업무 기능 들어오면서 상업 기능 들어오고 다른 기능도 함께 들어갈 수 있지. 그러면 규제를 강화하면 안 되고 완화를 해야 돼. 그래서 이름이 입지 규제 뭐예요? 최소 구역이야. 최소에 동그라미 친대잖아. 최소라면 규제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목적으로 정하는 용도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거기 대표성 있는 거 하나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죠.
자, 생활권 중심 지역 이런 거나 안 틀려 우리가. 철도 역사가 있는 지역.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지역이 있죠. 3번 디귿에. 자, 3개 이상의 노선을 교체합니다. 2개예요, 3개예요. 3개 이상의 노선을 교체해야 되고, 자, 대중교통 결절지. 3개 노선이 만나는 지점을 말하는 거죠. 결절지니까. 몇 킬로 이내?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입지기재 채소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거기까지. 용도구역 몇 개 한 거예요, 지금? 용도구역 3개 한 거예요? 5개 한 거예요. 궤도, 시수, 입까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다음 장 넘기시면 동그라미 2번, 3번, 4번, 5번인데 그건 안 봐도 돼요. 자, 일단 입지기재 채석이 뭐 하는 직인지 개념만 잡아놓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에 있는 둘 이상의 용도에 걸치는 경우 안 봐도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자, 여기까지 하시고 한 장 넘기시면 188페이지 가면 7번에 뭐 나오죠? 그래요. 기반시설과 도시군계시설이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2번까지 한 거예요. 2번까지. 두 번째 있는 내용까지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래 5개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야 될 내용이 용도 지역 지정했고 용도지구 지정했습니다. 그 지금까지 배운 게 요거잖아요. 용도구역 5개 지정했잖아요. 그럼 용도구역 지정하고 나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도로 설치하고 공원 설치합니다. 요거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한다. 자, 그 내용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 지금. 그 페이지가 18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자, 요 내용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기반시설이 있으면 기반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도로 설치합니다. 라고 할 때, 설치하기 전에 미리 뭘로 결정하죠? 자, 기반시설 함부로 설치 못하고, 자, 도시공간으로 결정합니다. 결정하면 이 도로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도로 설치로 결정하는 순간 이 도로 이름이 바뀐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바뀌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로. 근데 아직 결정 못 했어요. 그럼 그 도로 이름은 뭐예요? 기반시설. 제목이 요거예요, 요거. 어떤 시설하고 기반시설과 어떤 시설이에요? 도시군 계획 시설. 합쳐서 써놓은 겁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설치로 결정하지 않았다. 그럼 이 도로 이름은 기반시설이고 오늘 설치로 결정했다 하는 순간 이 도로 이름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된다. 이 두 가지 상관관계를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 그래서 다음 주에 이 기반시설부터 간단히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광역시설하고 공동구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로 넘어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여기 3번부터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3번, 4번, 5번 이렇게 내려가면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자 5번으로 공부한 게 지구 단위 계획구가 지구 단위 공부한 거 맞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가 지구 단위까지 끝나면 요 파트가 끝나는 거예요. 무슨 파트? 계획 파트. 도시군관리계획 내용까지 다 하면 계획 파트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파트로 넘어가서 이용 파트 공부해서 이용 파트로 넘어가서 개발행위허가 등 공부하시면 돼. 그러면 국계법이 다 끝나는 거야. 다음 주에 요 내용을 정리를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구역 공부했죠? 그거 복습하셔야 돼요, 오늘은. 집에 가서. 왜냐면 여기서 시험 다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종류 꼭 아세요. 용도 지구는 종류. 공부하시고 행위제한까지 하셔야 되고 행위제한 3개 있다고 그랬지 아까. 용도지구 지원되면 우리가 하는 행위제한이 3개 있다. 건축제한, 건폐율, 용전율. 그 3가지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 용도지구는 종류만 하세요. 종류. 경보, 복개, 고치, 방방, 득 9개 외워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5개 있죠. 자, 궤도, 시수, 입 5개 공부해 오시면 돼요. 일단 종류를 알아야 돼.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마지막 입지기재 채석이 있습니다. 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다음 주에 도로 설치한다. 어떻게 설치하는지 공부할 거라는 얘기죠. 지구 단위 계획구층에서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요 두 파트 하는 거예요. 두 파트 하시고 4번 있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개별법에 있으니까 따로 안 봐도 돼. 결국은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공부한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공부하면 계획 파트가 끝나. 그 다음에 개발행위허가 파트로 넘어가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우리가 1주차 때 설명드린 거 이용 파트에 있는 용어 배웠지. 하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있고 또 하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다. 넓게 보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 다음 주에 해드릴 거예요. 다시 이거를.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했는데 오늘 한 거를 좀 복습을 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놓으면 1월 달에 나갈 기본 과정이 있죠. 근데 기본 과정 따라오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오면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거 중요한 거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군 종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 뭐가 있다.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88페이지 기반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주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